예,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는 6.25 전쟁이라고도 하죠. 과거에 6.25 사변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명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제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냉전의 어떤 한 일환으로서 벌어진 전쟁이다. 그러니까 유엔 미국을 필두로 하는 16개 유엔군과 그다음에 한국군 그리고 북한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어떤 군사적 어떤 무기를 지원했던 소련까지를 또 하나의 세력으로 봤을 때 이 6.25 전쟁의 성격을 어떤 국제전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6.25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내부 우리 민족 내부에서 어떤 통일 전쟁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시험에 뭐 당연히 나오진 않겠고요. 한국 전쟁으로 부르든 6.25 전쟁으로 부르든 동일한 전쟁이긴 하지만 국제전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민족 간의 통일 전쟁으로 보는 것이냐 약간 의미가 다르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단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 일단 첫째 배경이에요. 배경.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리고 전개되는 과정이죠.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어떤 영향.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히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일단 배경을 먼저 보면 북한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한 이후에 공산화된 중국과 소련에 의해서 전폭적인 군사적 어떤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남한 측은 미국이 철수를 했죠. 자, 미군이 철수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에치슨 선언이라는 걸 하게 돼요. 에치슨 라인. 에치슨 선언에 따르면 일본 안류산 열도부터 일본을 지나서 필리핀까지만 미국의 방어선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만약에 어떤 전쟁이나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암묵적인 선언이죠. 이걸 에치슨 라인 또는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결국 가장 결정적인 북한군의 남침의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다음 과정을 살펴보면은 초반에는 북한군에 의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한국군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지만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또 한 달 만에 또 대전이 함락되면서 낙동강 일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북한군에게 점령당하는 이런 상황이죠. 하지만 유엔은 국제연합인 유엔은 전쟁이 일어난 지 단 하루 만에 6월 26일 이 전쟁을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게 되고 16개국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수세에 몰렸던 유엔군과 바로 한국군이 바로 9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을 거의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밀어내고 거의 통일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10월 25일 날 예상치 않았던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죠. 당시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중공군이라고 하는데 바로 중국군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월 25일을 기점으로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유엔군과 한국군은 점차 이제 밀리게 되죠. 그래서 흥남에서 철수를 하고 평양에서 철수를 하고 이 서울을 다시 빼앗겨요. 그게 이제 1월 4일이죠. 51년.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휴전선이 38선이죠.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공방전이 치러지게 돼요. 한마디로 중국의 참전 이후에는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쟁의 고착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소련의 제안으로 휴전 회담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무려 700여 회에 걸친 휴전 회담 끝에 결국 휴전 협정이 체결되죠. 이 과정에서 당시 이승만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이 휴전 자체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이 전쟁을 통한 통일을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했죠. 북진 통일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전쟁의 부담을 느꼈던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은 결국 휴전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일단 휴전에 반대했던 이 대한민국 정부를 좀 달래기 위해서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이 한반도의 어떤 안보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한 미군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유엔에서는 유엔 한국 재건단을 파견해서 우리의 경제적 어떤 지원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전쟁이 북한과 남한 측에 각각 독재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 6.25 전쟁 이후에 자신의 반대파들을 이제 숙청하는 계기로 삼죠. 특히 남로당의 박헌영을 제거한다거나 또 남측에서도 이승만이 장기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전쟁을 또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어떤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게 됐다, 유엔 한국 재건단이 파견됐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민족 내부로 본다면 북한과 남한의 각각의 독재 정권을 좀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이 악용됐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북한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평남건국준비위원회는 그 여운형과 안재홍 이 두 분이 해방 바로 직전, 광복 바로 직전에 조선 건국동맹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조선 건국동맹을 다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이때 평남건국준비위원회를 책임졌던 게 바로 조만식 선생입니다. 이 조만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물산 장려운동을 추진했던 민족주의 우파에 해당되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소련군이 이제 진주를 하게 돼요. 이때 소련군이 그 김일성 세력과 함께 와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 인민위원회는 처음에는 좌우 연합적 성격을 띠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련은 이 좌파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 우파였던 이 조만식은 숙청되고 평락건국준비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인민위원회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든가 북조선 오도인민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딱 하나예요. 제가 보기엔 뭐냐면 바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이 위원장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일성이 소련파도 있고 연안파도 있고 갑산파도 있고 다양한 공산주의 세력들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각 파벌이 있었는데 김일성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예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부터. 그래서 이 임시인민위원회는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반민특위를 구성하고 친일파를 처단하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토지개혁을 단행을 했었죠. 물론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죠? 예. 반민특위 활동도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렸고요.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했고 농지개혁법도 이 지주전호제라고 하는 전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를 이제 청산을 했지만 농민들에게 좀 불리한 그런 방식이었고 그렇다고 그것이 근대 산업을 발전시키는 어떤 전환을 마련하지도 못했다는 면에서는 좀 미미하지만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북한은 일단 토지개혁을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3정보였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땅을 그냥 몰수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분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분배받은 농민들이 그 땅을 매매, 매차, 저당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국유화된 것이죠. 예. 형식상으로는 개인에게 토지를 분배한 것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국유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북한은 이제 공산당을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꿔요. 노동당으로 바꾸고 아직 남쪽에도 남조선에도 노동당, 그러니까 남노당, 바로 박헌영이 주도했던 남노당이 있으니까 북조선 노동당, 예, 북노당이라고도 하죠. 이 북노당을 인적 창설하고 난 다음에 최고 행정기관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군대인 인민군을 창설한 다음에 이 인민군은 바로 중국에서 돌아왔던 조선의용군, 예, 조선의용군이 대부분 인민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제 수립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당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가 어디냐?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예요. 서울. 왜냐하면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승만 정권이 이 괴뢰당이 이 한반도 남쪽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곳을 해방시켜야 될 어떤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도는 서울로 하고 평양은 임시수도죠. 임시수도. 근데 나중에 1970년에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면서 이 서울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 뭐 남침 준비.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측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 세력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국가가 이 인민공화국이 해방시켜야 될 어떤 지역으로 보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수립 이후에 북한은 바로 남침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어떤 이 군사 무기를 지원받고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죠. 반면에 남한은 사실 일제강점기에도 대부분의 어떤 군사시설이라든가 또는 그 수력발전소, 예, 전력 공급 기지가 대부분 북한 쪽에 있어요. 자원도 풍부하고요. 따라서 50년대 초반 또 50 전쟁 바로 직전, 6.25 전쟁 바로 직전만 봐도 북한 측과 남한 측의 어떤 군사력이나 산업시설이라든가 전력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북한이 좀 앞서 있습니다. 자, 전쟁의 어떤 배경을 이제 보게 되면, 예, 자, 중국이 일단 공산화됩니다. 중국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였는데 결국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국가가 이제 수립이 돼요. 자, 그리고 남한 측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군사력은 더 약화된 것이고요. 이때 하필이면 미국이 에치슨이 에치슨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에치슨 선언이 아까 제가 지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알류산 열도에서 필리핀을 잇는 선. 그래서 알류산 열도에서 필리핀을 연결하게 되면은 한반도는 이곳에서 벗어나 있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방어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안심하고 남한을 침략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침략을 살짝 유도하는 뭐 이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북한의 어떤 남침 전략, 그 아무런 방비를 하지 못했던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 초반 전세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로부터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대전이 함락되고 두 달 후에는 낙동강 전선, 바로 낙동강 전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북한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지만 유엔에서는 이 전쟁을 북한에 의한 일반적인 어떤 침략 전쟁, 불법적인 침략으로 규정하게 되고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은 이제 파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그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었는데 바로 9월 15일, 자 9월 15일 아주 전환점이 되는 시기죠.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이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10월 중순에는 거의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유엔군과 한국군이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군이 완전히 열세에 취하게 되는데 문제는 10월 25일 바로 중국군이 이 전쟁에 다시 참전하면서 두 번째 전환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은 북한군이 압도적인 전세로 낙동강 유역까지 밀고 내려오는 시점. 두 번째는 9월 15일 이후부터 10월 중순까지 유엔군과 한국군이 반격하는 시점. 그리고 10월 25일 이후에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전쟁이 고착화되는 그런 시점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북한과 국군과 유엔군이 일제히 철수를 했는데 특히 서울이 함락된 게 51년 1월 4일이라서 이걸 일사후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이렇게 전쟁이 38도선 부근에서 계속 밀리고 당기고 밀고 당고 하는 이런 와중에서 전쟁의 부담을 느낀 소련이 먼저 휴전을 제의합니다. 당연히 미국도 남의 나라 싸움에 장기적으로 싸우려고 하진 않겠죠. 16개 유엔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휴전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 휴전회담이 765회가 개최될 만큼 치열하게 이 회담을 둘러싸고 협정 내용을 둘러싸고 밀당이 전개가 되죠.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휴전을 하면 과연 휴전선을 어디다 설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 유엔군 같은 경우는 미국 측 입장은 38선 원래선이었던 38선의 이북 38선 바로 북쪽의 어느 지점으로 하자.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과 중국 입장은 이 포로를 전체의 강제 송환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인민군이라든가 중국군 포로를 그냥 모두 북한 쪽으로 보내고 또 그쪽에서 잡고 있는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도 모두 일괄적으로 서로 맞교환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하게 되죠. 다만 유엔과 미국 측에서는 개인별 송환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민군으로 참여한 군인들 중에도 그러니까 북한군으로 참여한 사람도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남한에 남겠다 또는 제3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포로를 송환하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둘러싸고 계속 휴전회담이 오랫동안 장기화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두 개의 문제를 둘러싸고요. 이때 이승만 정부는 처음부터 이 휴전회담을 반대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북진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휴전회담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게 되죠. 당시 거제도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이 포로들 중에 공산주의를 포기한 또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로들, 그러니까 북한군과 중국군으로 참전했지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이 반공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휴전회담이 한참 진행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반공포로를 석방하니까 휴전회담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결렬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는 걸 더 염려했던 이 중국, 북한, 미국은 그것을 무시하고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결국 협상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3년 만에 결국 휴전협정이 결국 체결이 됩니다. 반대했던 이승만 정부를 미국이 한마디로 설득해낸 것이죠. 그 설득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 한미 방위 조약을 통해서 결국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결국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돼요. 이때 휴전협정의 조인과 서명을 누가 했느냐, 이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종종 시험에 나오죠. 보시면 유엔군 대표로서 미국 해리슨과 북한군 대표인 남일 사이에서 조인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서명은 미국, 북한, 중국이 서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을 처음부터 반대했었죠. 그래서 휴전 협정의 어떤 대상국이 아닙니다. 대상국이. 두 번째, 소련은 공식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소련은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 협정에 체결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조의는 유엔군 대표와 북한군 대표, 그리고 서명은 미국, 북한, 중국 사이에서 서명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휴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휴전선에 가게 되면은 군사분계선이 북측과 남측에 하나가 있고 요 사이가 비무장지대죠.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에 판문점이 있고 남한 측과 북한 측의 어떤 군사적 무력 충돌을 감시하는 바로 유엔 감시위원단이 있는데 중립국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립국 감시위원단이라고 하고요.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 등 있습니다. JSA라는 영화를 보면은 왜 그 휴전선 부근에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충돌이 있었고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그것을 진상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북한군도 아니고 남한군도 아닌 바로 중립국 감시위원단인 어떤 장면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이고, 저 어디로 갔죠? 아이고, 지도가 어디 갔나? 잠시만요. 예, 요 부분에 보시면,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냐에 따라서 시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전쟁 초반이 될 것이고요. 그죠? 이게 낙동강 방어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이것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유엔군과 한국군이 이 북한군을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시점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뭐 이쯤 어딘가 이렇게 선을 그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휴전선 부근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바로 전선이 고착화되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현재 휴전선은 이겁니다. 근데 이 현재 휴전선을 보면은 서쪽은 내려와 있고 동쪽은 좀 올라가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 당시 휴전협정을 체결할 때 휴전선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날까지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갖기로 한 것이죠. 거기다가 선을 긋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 서부전선은 유엔군이 담당하고 동부전선은 주로 한국군이 담당하다 보니까 한국군들이 한 뼘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동쪽으로는 아주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서 땅을 조금이라도 더 넓힌 것이고 유엔군 같은 경우는 남해나 전장에서 목숨을 걸 이유가 없죠. 조만간에 휴전 협정이 체결될 건데. 그래서 이쪽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휴전선을 보면은 대략 이렇게 약간 사선이죠. 예. 자, 6.25 전쟁의 피해.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예, 전쟁에 따른 피해. 인명 손실, 산업시설의 파괴, 토지의 황폐화,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남북한을 합쳐서 무려 500만 명. 예, 당시 우리 인구가 대략 한 3천만 명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인구였다고 하는데 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우리 산업시설의 대략 40% 이상이 파괴가 됐다는 것. 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 전쟁 과정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한이 아닌 바로 우리 한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의 양민들을 좀 학살하는 사건들이 몇 번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을 이제 빨갱이다, 한마디로 빨치산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이들을 공산군으로 오해하면서 또는 그들과의 어떤 프락치로 오해하면서 일반 양민들에 대한 어떤 학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건들이에요. 이것의 자세한 어떤 내용을 안다기보다는 거창에서 일어난 양민 학살 사건이나 미군에 의해서 청주 지역의 노근리 지역에서 양민이 학살됐고 또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건 뭐냐면
한때 공산주의였다가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사상을 전향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이들이 북한 측의 어떤 지원 세력으로서 가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한국군이 이 보도 연맹원들을 무참하게 좀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사례로서 전쟁 중에 군인들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군인들의 살상뿐만 아니라 전쟁하고 무관한 그냥 일반 백성들의 일반 시민들의 어떤 학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인데요.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발췌 개헌을 하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국민방위군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한국군이 전쟁이 발발하자 싸울 만한 군인이 수적으로 양적으로 이제 숫자가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데려다가 군인으로 동원을 했는데 이때 전쟁터의 이유도 모르고 막 징집된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라는 100만 명. 그런데 이런 100만 명의 장정들을 군인으로 강제로 징집을 했지만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보급품을 주지 않았던 거죠. 식량도 의복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에 무려 10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국민방위군을 지원해주는 그 자금을 이 자본을 몇몇 정치인들이 한마디로 횡령한 것이죠. 이 사건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서 이승만 정부의 인기가 좀 하락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국회에서의 간선제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1차 개헌인 바로 발췌 개헌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거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방위 사건은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후 복구 사업. 유엔 한국 재건단이 파견되면서 일단 재건에 좀 도움을 받았고요. 또 미국이 무상 원조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밀가루의 원료였던 밀, 그리고 목화, 그리고 설탕의 원료인 원당, 주로 이 세 가지를 많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 끝나고 제분산업과 그다음에 방직산업과 제당산업이 발달해서 세 가지 색깔이 모두 하얗다. 그래서 이제 300산업이라는 게 이제 발달하기도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휴전에 끝까지 반대했던 이승만 정부를 미국이 설득할 때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바로 미국이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미국이 전략상으로 필요한 요충지에 어떤 미군을 주둔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주한미군이고요. 지금까지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가장 더 중요한 것, 이 한국전쟁,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승만 정부의 독재체제 구축이 악용됐고 북한 측에서는 김일상의 어떤 일당 독재체제를 구축하는데 이게 기여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때 이제 박헌영이 6.25 전쟁의 실패를 빌미로 해서 김일성이 숙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정치에 미친 영향을 제가 좀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하게 될 거냐면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바로 민주화,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린됐고 그리고 독재 정권이 유지가 되었으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루어냈는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수립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